대만하고 뭐 중국 또 전쟁하는 거 아니야? 원유 수출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일단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금매보다 더 싸면 매매가 돼요. 아예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세법하고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위기의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로 기회로 만들어 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안 요소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현재 불안 요소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이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먹어야 되는, 아니면 이 연료로 사용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생활에 좀 필수적으로, 그 다음에 기업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불안 요소가 되는 건 맞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인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도 각국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많이 썼었습니다. 그래서 화폐를 많이 풀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는 더 많이 풀었어요. 화폐가 많이 풀리고 난 다음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 전쟁하고 지금 그게 같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중국 봉쇄 정책입니다. 중국의 이 경제 장악력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중국 정책도 지금 세계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는 이 세 가지가 좀 요소인 것 같아요. 현재 불안 요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평생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3년 정도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지만 사람들은 또 어느 순간 적응을 하게 되고, 자, 그래서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저게 과연 해소될 수 있는 불안 요소냐, 아니면 영원히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 요소냐, 그걸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는 저거는 해소가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잖아요. 0.75% 올리고 다음 달에도 0.5% 올리고 뭐 연말까지 3-4%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정책을 쓰지만 그 외적으로 또 세금 감면을 해주면서 가격 충격을 좀 최소화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국 봉쇄 정책, 중국도 당연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각국에서 코로나 극복했던 사례들을 보면서 저 봉쇄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세 가지 불안 요소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렇게 위기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대만하고 뭐 중국 또 전쟁하는 거 아니야? 미국이 뭐 이렇게 했을 때 각국에서는 뭐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원유 수출을 안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지만 지금은 각국이 서로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다시 협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의 시기에 다시 올 봄을 좀 생각하면서 시장을 바라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도 계속해서 앞으로 코로나 알파, 베타, 감마 그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팬데믹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팬데믹이 나왔어요? 안 나왔잖아요. 사람들이 백신을 개발하면서 어쨌든 극복이 됐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 상황이 계속 안 좋아지지만 정부가 됐던 개인이 됐던 이거를 계속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늘 이런 위기가 오면 다시 맞이할 봄을 생각합니다. 봄이 되면 이런 물가도 안정이 되고 전쟁도 종결이 되고 중국 이런 봉쇄 정책도 다시 정상화되고 사람들은 처음에는 당황하지만 어느 순간은 적응하고 그 다음은 극복하고, 그거는 국가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폭락농자 중에서는 부자 된 사람이 없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 시기에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하고 저렴하게 매수를 했던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지만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움츠러들거나 내가 나서지 않았던 사람들은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시장이 회복 속도가 되게 빠를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지금 잘 보급되어 있고 요즘은 뭐 유튜브부터 해서 커뮤니티, 카톡방 이렇게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에 떠는 순간은 되게 길지 몰라도 어느 순간 이제 괜찮아졌대, 이제 바닥을 지나갔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게 돼요.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드로 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을 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쇼핑을 하는데 늘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 타이밍을 기다리는데 제가 원하는 매물이 나올 때까지 충분히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안전마진이 확보된 매수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면 내가 이 가격에 샀는데 금매보다도 더 싸게 사면 추가 하락이 있다고 할지라도 저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금매보다 더 싼 가격에 샀는데 내가 망한다고? 내가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안전한 곳에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를 때까지, 아니면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원래의 가치가 회복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가격이 오르고 회복되는 이런 순간은 한번 신호가 나왔다고 하면 되게 빠른 속도로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정부의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시장이 가만히 있거나 침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유 있게 시장을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연말까지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했잖아요. 저는 연말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반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연말 가서는 내년 전망이 나오잖아요. 내년 전망은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금리가 동결되거나 아니면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간다고 하면 체력이 좋아졌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를 기점으로 봐야 되느냐 할 때 항상 금리를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금리가 무조건 인하되고 동결되는 그 시점을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사더라도 그런 시그널을 요즘은 항상 예고를 미리 해주더라고요. 앞으로는 금리를 동결할 거다, 내릴 거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그널을 주니까 미국 금리를 여러분들이 좀 잘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대략 이 정도가 좀 변곡점이 되겠구나라고 감을 잡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바닥에서 사야지, 꼭지에서 팔고, 그런데 어떻게 무릎에 사고 어떻게 어깨에서 팔라는 거지? 무릎에 샀다는 거는 그만큼 안전마진을 확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지나서 또 최고점을 찍는 걸 기다린 게 아니라 어깨 정도 이제 원하는 기대 수익이 왔으면 과감하게 또 매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 정도의 마인드로 생활화가 돼 있는 사람은 항상 100% 그 이상의 수익을 내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바닥을 맞추려고 하고 아니면 최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은 늘 매도 매수 타이밍을 놓치게 돼요. 그리고 마음 관리가 그만큼 잘 안 되기 때문에 똑같이 돈을 벌었어도 후회하고 내가 이 투자를 좀 즐기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하겠다, 그거를 마음 먹고 있는 것도 정말 좀 중요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런 시장이 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현금이겠죠. 그죠? 현금이 얼마를 갖추고 있느냐. 또 한 가지, 물건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만 합니다. 종잣돈이 부족할 때는 오히려 더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쇼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지, 돈이 생긴 다음에 공부하면 공부에 집중을 다 온전히 못 하더라고요. 공부해봤자 돈이 없어요. 되게 아마추어적인 생각이에요. 돈은 모으고 그 다음에 돈을 불릴 수 있는 능력을 항상 공부를 해놔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런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한 번만 갖추게 되면 이 능력으로 위기 때마다 평생 쇼핑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아파트를 고를 수 있는지, 그런 능력하고 저렴한 아파트,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아파트, 다른 사람들의 수요가 좀 많이 풍부한 아파트, 좋아질 지역에 대한 아파트, 자, 그런 것도 공부하시고, 경매는 기본이죠. 그죠? 경매는 세일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매를 배우면 공매도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매, 공매 능력은 항상 갖추고 계시고, 그 다음에 상가 같은 경우도 공부해 두시면 지금 상가 공실 해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가 신축 분양한 거 분양이 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이런 투자의 부분은 매물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평상시에 잘 해두시면 이런 시기에 그런 분들은 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으니까 눈을 기른 다음에 매물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하는 공부에 대한 완성은 아파트로 따진다고 하면 시세를 꿰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5억짜리고 옆에 거는 4억짜리고, 아, 이게 왜 4억짜리인지 이게 왜 5억짜리인지 그 시세에 대한 부분을 이해하는 게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이 왜 1억이 있고 왜 5천이 있고 왜 4천이 되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이해하는 과정이 저는 공부에 대한 완성이라고 생각하고, 월세도 왜 그렇게 놓여져 있는지, 그래서 이게 신기하게 시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게 되면 물건을 고를 때 조금 더 과감하게 가능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면 수요가 괜찮은지, 그 다음에 상가나 아파트 그런 걸 보시면서 시세까지 딱 볼 수 있다고 하면 그게 공부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버틸 수 있는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이게 기간이 6개월이 될지 1년이 될지 모르잖아요. 2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5개월, 1년, 2년, 자,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 기간을 버텨낼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출
대출 이자를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투자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내가 대출을 물론 받겠지만 이거를 시장의 매물보다 훨씬 저렴하게 샀다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일단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금매보다 더 싸면 매매가 돼요. 아예 매매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런 시장을 잘 극복하는 거는 남들보다 가장 싸게 매물을 제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 거부터 팔리는 거예요. 높은 가격에 산 사람은 그 가격에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사람은 심리상으로 자기가 산 가격보다 더 아래로 내놓지 못해요. 부동산은 그냥 안 팔고 버티지 그 가격을 잘 못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경매로, 공매로 싸게 산 사람은 그만큼 더 금매물보다 아래로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거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물건을 사더라도 전세를 끼고 사놨다고 하면 전세는 무이자잖아요. 그때는 1년이고 2년이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한은 버틸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일단은 버틸 수 있는 세팅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거는 늘 이런 위기 순간은 지금도 세계 각국을 보면 신흥 국가부터 무너져요.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중산층 아래부터 무너집니다. 저렇게 제가 무너진다고 하는 거는 어떠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 다음 부분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힘들어지면 세법하고 정책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이런 물가나 살기가 힘들어지면 정책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지지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앞으로 신도시 절대 만들지 않을 거야, 택지 개발하지 않을 거야, 공급 없다, 그러니까 집값 더 안 떨어질 거야, 그런 시그널을 줬었고, 그 다음에 야 지금 쇼핑하면 지금 사는 물건은 양도세 평생 면제야, 돈 있는 사람 들어와. 자, 이때는 그럼 들어가는 거죠. 즉 부자에게 진입신호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격만큼 막 위기가 오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이 세법하고 정책을 눈여겨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정책이 생뚱맞게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과거에 썼던, 사용했던 그런 정책을 다시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세의 기술, 옛날 것도 갖고 있으면 되게 좋아요. 아, 이런 시기에는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구나. 상승장에서의 정책이 있고 이런 하락장, 이런 경제 위기 때의 정책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 이런 정책들이 나오겠구나, 세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나오겠구나 라고 상상하게 된다고 하면 그게 꼭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위기의 시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과거 정책들을 한번 보시면서 더 위기가 오면 이런 것까지 나오기 때문에 완전히 폭락농자들이 주장하는 대폭락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막 이런 정책이 마구 쏟아진다라고 얘기를 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시장이 얼마큼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는 예상대로만 되지 않고 정부에서 계속 개입을 해서 이런 장려 정책, 완화 정책, 이걸 쓰기 때문에 시장이 회복이 다시 되는 겁니다. 늘 시장은 그래서 상승 하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의 불안 요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이 불안 요소가 극복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저는 현재 위기 요소는 그래도 다 시간이 지나면 극복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 정책,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런 부분 기억하시면서 공부를 완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